네, 최근 연일 강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는 상황 속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 시간에는 메리츠증권 황숙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황 연구원님. 보자,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리서치 센터 계신데 주로 어떤 쪽을 업종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시 쪽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미국 이제 주식. 탑다운 관점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관점에서. 네. 네.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간으로는 결국 낙폭이 나름대로 좀 컸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처음으로 온 셈인데 지난주에 네. 그동안 미국 너무 좋았고 특히 또 대선 이후에는 또 뭐 굉장히 가파른 랠리가 있었고 근데 이 와중에 이 야대니 이 에드 야대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여기 내년에 S&P 500이 66% 상승. 이분이 왜 이러지? 이거는 거의 마바라급인데 이런 정도의 상승률을 갖다 전망한다는 거는 저 유튜브에 그냥 회원 모집하는 사람들이나 외칠 수 있는 상승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뉴욕장? 뭐 66%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예. 내년 미국 주식 강세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 네. 그래서 이미 저희 사실 올해 5월에 올해 말 기준으로 연말 상단 6,000포인트 계속 제시를 드려왔고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S&P 500 지수 내년 말 기준으로 최대 7,000포인트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세장이 뭐 작년 뭐 25% 미국 올해 S&P 500 한 20% 이상 이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네. 그 생각의 큰 배경은 기술혁명기의 미국 시장의 주가의 역사에 기인을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요. 예. 1차 산업혁명은 1770년대 영국에 있었고 그때 주식시장 지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기를 보면 그때 각각 1920년대랑 90년대였습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점은 그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은 다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고 2차 산업혁명기에는 내연기관과 전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3차 산업혁명기 90년대는 인터넷과 PC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의 개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두 시기가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주가가 강했는데 20년대에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지수 기준으로 467% 그리고 1991년부터 99년까지 다우지수 327% 상승하면서 10년 단위로 끌었을 때 20세기 이후에 가장 강한 강세장들을 각 10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예. 2020년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술혁명이 장기 강세장을 이끌었던 배경에는요. 저는 생산성 혁명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산업혁명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인당 노동 생산성의 이제 혁신적인 향상을 이끌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90년대를 예로 들면 지금 PC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생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고 예.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당 생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90년대에 그랬듯 PC의 활용도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확산이 되었고 지금 2020년대에도 결국엔 AI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전반적인 기업들의 ROE 개선에 기인을 하고 이게 이제 EPS랑 밸류에이션의 추세 상승에 이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을 좀 더 차별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술혁명을 이끄는 그 기업들이 바로 이제 다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AI 산업이 이제 개화를 하면서 네. AI 인프라 산업이 먼저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예. 거기서 1등 기업이 엔비디아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AI를 응용하는 뭐 차세대 로보택시라든가 AI 디바이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든가 이 그다음 AI 산업으로 지금 시장이 상상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산업들 중에서도 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이 다 결국엔 미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의 장기 강세장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킹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머스크의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 지금 이게 각 기업별로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속도가 더 나면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머스크 효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이제 두 가지 포인트 둘 다 좀 주목할 수 있는 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떤 킹메이커 머스크의 네. 영향이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대감 정도로 그리고 후자 어떤 기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주가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 정도로 보고 있는데 먼저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추세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최근에 주가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후자의 경우는 그 정부 효율부의 역할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그 첨단 기술이나 이제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그 기술 개화에 좀 가속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거기에 대했고 이제 우주 산업도 이제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키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이제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뭐 우주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산업의 확산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기술 개화 그리고 정부 효율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조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결돼서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질문인데요.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갖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만으로도 지금 뭐 화이자나 무슨 이런 제약 백신 관련주 그러게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뭐 죽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머스크가 공동 수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수장이 됐고요.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뭐 좌우지간 연방기관 뭐 400 몇 개 되는 거 100개 밑으로 99개만 돼도 99개만 돼도 충분히 나라 돌아간다.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겠는지도 알겠는데 거기다가 오늘 이 글로벌 비즈 시간에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전한 뉴스 중에 오픈 AI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소송에 끌어들였다 말입니다. 요거 약간 저 오픈 AI 창립자였던 공동 창립자였던 머스크가 샘 알트만하고 그 AI에 관련해서 어떤 철학적인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머스크가 튀어나왔고 살짝 요 AI 쪽에 머스크가 AI 쪽에 약간 제동을 걸 가능성은 안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동을 건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제 결국에는 AI, 그러니까 머스크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 그러니까 머스크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블랙웰,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이제 H100 칩 사다가 자기네 네. 데이터 센터 그렇죠. 구축을 하고 네. 있는 것처럼. 결국 뭐 테슬라도 AI 회사죠. 예, 맞습니다. 네. 그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네. 건데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과 2024년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오픈 AI와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AI 산업의 헤게모니가 이어져 갔었다라고 하면 네. 머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로 예. 가지게 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헤게모니 경쟁에서 좀 우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게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에서 압도를 해야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겠는 거겠지만은 네. 1차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포석을 까는 작업들을 뭐 이제 뭐 반독점 소송을 건다라고 하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의 상대 진영에 크랙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들을 최근에 좀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1차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그 산업혁명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AI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를 하셨는데 우리 정민 앵커는 요즘 하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뭐 챗 GPT를 끼고 살아요. 뭐 궁금한 거나 뭐 약간 아리까리한 건 다 물어봐요. 심지어 너 나 좋아하니까지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생산성이 하늘로 향하고 저는 이제 생산성이 그냥 땅에서 기고 있는데 아니, 오늘 외국인 선물 너무 많이 사서 물어봤죠 또. 또 물어보셨으면 뭐랍니까 네. 그래. 그랬더니 이게 뭐 뭔가 시장 지수 반등을 예상하는 경우라던가 네. 뭐 아니면 원화가 좀 강세를 돌아설 조짐이 보인다거나 네. 뭐 그럴 때 좀 외국인이 특히 이제 선물을 네, 많이 살 산다. 수도 있다. 지금 네. 7,300개인데 네. 환율은 전일 대비 6원 가까이 떨어지고 네. 지수는 올라가고. 그 정리는 진짜 예, 잘 했어요. 깔끔하게 하네. 네. 어. 아니, 그래도 출연하셨으니까 빨리 제가 그래요, 그래요.
황 연구원님, 원전죠. 네. 지금 이제 에너지 자립 강화 정책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쪽도 이제 우리가 수혜주 한번 주목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공개되어 있던 트럼프의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공약집의 내용 중에 트럼프는 이미 이제 원전 산업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한 생각 중에 대전제의 큰 틀은 뭐냐면요.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국가로 만들어서 제조업 부흥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골자의 내용을 가진 그런 이제 공약집의 내용들을 그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이제 미국의 전략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원의 다각화 그리고 현재 그 에너지 자립 정책에 당장 필요한 대응이라고 하는 게 AI가 유발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충족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저희는 이제 3월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급의 특성상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특히 SMR이라고 불리는 이 소형 모듈 원자력 네네. 발전이라고 하는 게 AI의 최적 전력원임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고 동시에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그 전력이랑 SMR 한 기, 두 기가 그 생산하는 전력의 양이랑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SMR이 그 AI양 전력으로서 최적 전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작년부터 이 원자력 발전 공약, 원자력 예.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SMR을 그 공약집에 명시를 하면서 관련 산업을 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다져왔기 때문에 이미 올해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내년에도 아직은 이 SMR 관련주들이 뭔가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지 않는 게 올해까지였는데 네. 뭔가 정책 기대가 예. 먼저 주가가 앞서갔다라고 한다면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아직 실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먼저 올랐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시각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뭔가 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쪽도 주목해 보면 좋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예. 트럼프의 그 AI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그 전기를 가진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는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도 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네. 보고요. 이미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그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 설비를 미국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그런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를 펼치고 있지만 그 인프라 투자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게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정책을 뒤집을 그러한 뭐랄까 명분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는 이게 바이든 때 제시가 되었던 인프라 법안을 기반으로 최근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주들이 뭐 제너럴 일렉트릭, 벨로나바 같은 기업들이 이제 네.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그 추세는 트럼프가 됐다라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AI를 갖다 이제 우리 황 연구원님도 결국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신 거고 이쪽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비유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요 엔비디아 이제 이번 주 20일이면은 수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있는데 아니 이게 블랙웰 칩이 수요가 뭐 젠슨 황 표현으로 인세인 미쳤다고 할 정도로 수요는 많고 근데 또 아까 보니까 또 뜨겁다면서요 칩이. 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가 보는 틀은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블랙웰 200이 뭐 발열 문제 때문에 뭐 이제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네. 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일시적인 조정 요인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시적인 합니다. 문제다. 예.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그게 그리고 예.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시각은 수요가 앞서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예.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인 숫자를 찍지 못한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큰 우려의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니즈를 하고 있는 그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이 블랙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팔지 못하면 다른 애가 팔아서 얘네가 향후에 잠재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이제 좀 뺏기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추세적인 눈높이를 낮추게 될 요인이다라 보는데 그게 아니라 블랙엘 200의 대안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엘 200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기다렸다 사는 거지 네. 이걸 대체해서 다른 걸 사는 게 아닌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면은 지금 뭐 AI 칩 관련해서 H백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뭐 ASIC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반도체를 중심으로 뭐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왜 블랙엘을 기다렸다 사느냐 이 AI 칩을 이용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요.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지금 주가가 비상장이긴 하지만 지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네. 뭐 미드전이라든가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퍼플렉시티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본 조달 과정에서 뭐 한 9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상장이지만 고속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고속 성장의 배경은 남들보다 빨리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먼저 깃발을 꽂았다라는 점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재화 내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지금 AI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수요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없었던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1등 기업이 꼽으면 그 없었던 시장의 뭐랄까 과실을 거의 독차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남들보다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하는 데에는 더 고성능의 AI 칩을 보유를 하거나 더 많은 AI 칩을 보유를 해서 그걸 이용한 학습 내지 추론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고성능 칩에 대한 니즈는 계속 높아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엘 200에 대한 수요가 인세인하다라는 젠슨왕의 표현이 그런 배경이 네. 나왔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엔비디아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를 사는 타이밍보다 팔 타이밍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AI 칩을 할인 판매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오면 1차적인 그때가 이제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진 멀었네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블랙엘이 지금 4만 달러면. 그리고 우리 아이폰도 잘 뜨거워지긴 해요. 아시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AI 그럼 트럼프가 이제 이기 행정부 이제 집권하게 되면 AI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더 이제 AI 강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커지겠네요. 저 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올해 네. 7월에 이미 예. 그 워싱턴 포스트가 예. 트럼프 측의 인사들이 AI 분야의 맨하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 이런 뉴스 기사가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언급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미국의 패권의 역사를 조금 더 길게 보면요. 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면서부터 글로벌 패권국이 됐고요. 그 승리의 원동력은 결국은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섰던 거거든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 기술력에서 앞서서 승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교훈이 이어졌던 게 1960년대 아폴로 계획도 비슷한 맥락이죠. 과학기술 영역에서 상대국을 이제 누르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경험. 그리고 1980년대에도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기술 규제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이제 1980년대 급성장을 해서 이제 글로벌 뭐 1인당 GDP로 미국을 넘어서는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80년대에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눌렀던 경험이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국을 누르는 데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의 효시가 맨하탄 프로젝트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도 뭐 제2의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의 골자는 그게 결국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던 얘기가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그 규제 완화 기관의 수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머스크라고 하는 민간 출신의
수장을 이번에 그 DOG라고 하는 네, 정보효율부의 수장으로 앉힌 게 있고요. 예. 그럼 이제 해당 기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다음 스텝들을 좀 가늠을 해보면 말씀 지금 계속 이제 기대감이 오르는 대로 이제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완화하고 재검토하는 게 그 다음에 스텝들이겠고 그러한 규제 완화의 목표는 AI 산업 규제 완화이고 그거의 또 다른 큰 배경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풀릴 수 있는 게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로보택시라든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 이미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머스크는 난 사람이네요. 저도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